안녕하세요. 낮에는 직장인, 밤에는 작가지망생, 쓰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1회 완결 단편소설 변화는 변하지 않는 시작해보겠습니다. 동경하던 소녀가 있었다. 소녀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입에 담기에는 어쩐지 겸연쩍은 나이가 되어버렸지만 내 유년의 기억에는 분명 그러한 소녀가 존재한다. 어린 나는 시기 어린 위약을 떨어대곤 했다. 연애감정 같은 건 그저 이성적이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일 뿐이라고 잘도 짓거리고 다녔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내 기억 저편에 남아있는 투명해까지 느껴지던 흰색 피부, 어깨까지 차분히 흘러내려뜨린 검은 머리카락, 그건 분명 이성의 상징을 한껏 머금은 짝사랑에 한없이 가까운 동경이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다. 쉬는 시간 교실 뒤편에서 전날 밤 TV에서 본 프로레슬링 흉내를 한바탕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베개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은 두께의 책을 읽고 있는 그녀를 처음으로 보았다. 옆자리 친구놈에게 물어보니 아마 철학책인가를 읽고 있을 거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조금 특이해. 일본에서 살다 왔다던데. 창문을 타고 넘어온 햇빛이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의 머리칼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녀와 나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원이다 동아리 활동이다 뿔뿔이 흩어지는 친구들 사이에서 동떨어져 홀로 집으로 향하는 골목 어귀에서 그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태까지 왜 같은 동네에 사는 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여태 몰랐으면 앞으로도 몰라도 상관없지 않나 로 끝이 났다. 그 무렵에 나는 항상 그런 식이었으니까. 뚜벅뚜벅뚜벅. 남들보다는 많이 느린 걸음걸이에 그녀의 뒤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가로등이 띄엄띄엄 서 있는 거리를 걸었다. 홀로 걷는 거리의 어둑함이 좋았다. 그녀와 가까워진 건 순전히 형 탓이었다. 귀갓길에 그녀는 꼭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언뜻 그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와 집으로 가는 어두운 거리의 고요를 메웠다. 대부분 빠른 비트의 록음악이었다. 뭐라는지 도통 알아먹기 힘든 영어 가사와 함께 들려오는 징징징 쥐징 기타 소리. 흐릿한 달빛이 비추는 귀갓길의 어둠과 어울리는 듯도 했다. 다만 지금에 와서도 한사코 맹세할 수 있는 건 내가 딱히 그녀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소리를 들으려 했던 건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언덕을 오르기 직전의 그 비좁은 골목에서 그날의 그녀에게서 흘러나온 소리가 같은 방을 쓰던 형 때문에 하루 한 번씩은 꼬박꼬박 들어야 했던 징징징 쥐징이었던 것이다. 롤링스톤즈, 페인티드 블랙. 그리고 무심결에 입 밖으로 툭 던진 내 한마디를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던 그날의 그녀는 어떻게 캐치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이어폰을 빼고 고개를 뒤로 돌려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노래를 알아? 때론 지리멸렬한 설명보다는 한 음절 한마디의 공유가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해주는 법이다. 여하튼 러브 앤 피스, 러브 앤 피스. 시대착오적인 음악 취향을 가진 형 덕택에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었다. 형의 낡은 취향인 줄로만 알았던 그 노래는 놀라운 것이었다. 그냥 다 검게 칠해버리고 싶다는 얘기인 줄만 알았던 가사에는 세계 평화, 베트남 전쟁 반대 같은 반전 메시지들이 숨어 있었다. 60년대에 나온 노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그녀가 신기하게 느껴졌다. 함께하는 귀갓길이 하루씩 쌓여갈수록 나는 그녀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나보다 한 살이 더 많았다. 그녀가 일본에서 살다 왔다는 사실을, 철학사와 로큰롤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국인인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유창한 한국말로 설명해 왔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은 달랐다. 그녀와 발을 맞춘 느긋한 귀갓길에서 나는 그녀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다. 학교에선 언제나 입을 꾹 다물고 자리에 앉아 책만 읽고 있던 것을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녀는 쉴 새 없이 제잘제잘이었다. 로큰롤과 사르트르, 저항과 사유, 그리고 드문드문 가로등이 세워진 귀갓길이라는 세계에서 나와 그녀는 오롯이 단 둘뿐이었다. 학기 초의 봄바람이 그녀의 머릿결을 스쳐가고 있었다. 학교에선 친구들과 로그막 얘기를 하고 프로레슬링 놀이를 했다. 록스피릿이 어쩌고 인디정신이 어쩌고. 아직 겪어보지 못한 세계에서 지지 않고 살아갈 결의를 다지다가도 서로에게 파워밤, 스피어 같은 어쩐지 해묵은 록그름 느낌이 나는 기술들을 걸며 먼지를 풀풀 날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에선 나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나도 그녀와의 친분은 친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어렸고 그녀 역시 그 나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 미묘한 느낌이 좋았던 건지도 모르겠다. 한 달 동안 그런 귀갓길이 이어졌다. 그녀에게 전해들은 염세 주인이 삶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의 표상이라느니 하는 말들을 온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세상에 대해 툴툴대고 있다는 것만은 명확히 알 수 있게끔 말을 남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마음에 들었다. 그 나이 때에는 역시 모든 게 이유 없이 불만스러운 법이니까. 그렇게 내가 미적미적 쇼펜하우어라는 아저씨가 마음에 들어 정도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무렵 그녀는 내게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일본으로 돌아갈 일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원래부터 알고 있던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었지만 한편으론 그녀가 돌아간 이유를 생각하면 가슴 구석에 있는 무언가 묵직한 것이 쥐어짜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기 하루 전에서야 나는 그 묵직한 무언가를 덜어내기 위해 주섬주섬 말을 꺼내보려 노력했다. 밤하늘에 별 하나 없이 달에 마지막 귀갓길에 나는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녀가 좋아한다는 실존주의와는 반대로 만약 신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신이 한 가지 소원만을 들어준다면 무슨 소원을 빌겠느냐고. 약간은 민망한 질문이었지만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애틋함과 낮과 밤의 경계에 서 있는 봄하늘이 그런 민망함을 조금 가려주었다. 그녀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참 요령이 없다. 좀 더 진득이 그녀의 대답을 기다려보는 편이 좋았을 텐데. 달빛 아래 서서 무언가 말할 듯 말 듯 작은 입을 조물거리는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어색함을 지우려 횡설수설했다. 손바닥을 펴고 새 네 번째 손가락을 구부리고 손바닥을 번쩍 들어올리며 피스를 외쳤다. 역시 소원이라면 세계평화가 제일 아니겠냐는 하나마나한 내 말에 어느새 평소의 생기를 되찾은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세계평화 같은 밑도 끝도 없는 이상론을 소원으로 비느니 차라리 세계를 지배하는 쪽을 택하겠다고. 그럼 너는 소원으로 세계 정복이라도 빌겠다는 말이야? 세계라는 건 말이야. 자신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이잖아? 그런 건 태어났을 때부터 내 거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런 세계를 지배한다는 얘기라면 나는 이미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 언제나처럼 아, 그렇구나 라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걸로 소원에 대한 얘기는 끝이었다. 그녀가 망설이며 말할 듯 말 듯 했던 진짜 소원은 결국 들을 수 없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갈림길에 섰을 때 그녀는 처음 나와 대화를 나눈 날처럼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씩씩하게, 정말이지 씩씩하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 같은 건 없어?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편지라도 보내고 싶은데. 주소는 어떻게 돼? 혹시라도 한국에 오면 연락해줘. 만나고 싶으니까. 아마 이런 말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잘 가. 가서도 건강하고. 나는 머리가 멍해져서는 왠지 모르게 떨려오는 팔다리를 느끼며 내일 봐, 발 씻고 자는 거 잊지 말고 같은 감각으로 인사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목발을 왼손으로 옮겨짚고는 말없이 오른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내 손을 붙잡고 위아래로 열심히 흔들어댔다. 어른의 인사법이었다. 내 안에 들어있던 따스한 무언가가 위아래로 조금씩 새어나가는 느낌이었다. 너도 잘 지내. 그 나이 때에는 한 살 차이로도 품격이 느껴지는 법이다. 나는 그날도 아, 그렇구나 하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은 달랐던 그녀가 약간은 불편한 다리로 느리게 걷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깊은 봄밤이었다. 나는 그녀가 다리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대답하면 내가 너의 다리가 되어주고 싶다고. 아마 그런 대답을 준비했었던 것 같다. 고르고 고른 말을 전할 기회는 영영 사라져버렸다. 뭔지 모를 상실감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두커니 길가에 서 있었다. 그렇게 다음 날부터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오늘까지도. 나도 그녀가 말한 세계라는 걸 가지고 싶었다. 홀로 남은 나는 귀갓길에 이어폰을 꽂고 롤링스톤즈의 음악을 들었고 학교 쉬는 시간에는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읽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 재배치가 있었고 그녀의 창가 자리에는 다른 남자아이가 앉게 되었다. 모든 게 조금은 재미없어진 하루하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레슬링을 그만둔 내 교복 차림은 햇빛이 비추던 그녀의 교복 차림처럼 단정해졌다. 친구놈들은 그런 나를 예야하게 쳐다봤지만 그냥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다고 그렇게 말해뒀다. 앞으로 내게 열릴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다. 대학이, 입대가, 사회가, 또 몇 번의 연애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지배하고 있다던 세계라는 건 정말로 뭐였을까?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녀가 마지막 날 내게 가르쳐 주었던 세계라는 단어의 조악함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온갖 것들에 대한 수용 한도를 상승시켜가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삶이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입대 후 훈련소에서는 옆자리 동기의 보급품을 훔쳐서 검해를 넘기기도 했고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사귀기도 했다. 모두 그 당시에는 그럴 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 참여했던 시위와 집회는 모두 패배로 끝이 났다. 그래도 세계는 여전히 무사했고
남은 모두는 안녕했다. 철학을 전공하셨네요. 라는 말을 들으며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했고, 맞선 자리에서는 연봉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들었다. 또 그런 질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액수를 높여 대답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날 밤이면 그녀가 떠올랐다. 자신도 모르게 확정되고 마음대로 관리할 수도 없는 세계의 주인이라니. 영락한 토지에 유폐되어 외로이 왕을 자처하는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녀가 안쓰러워 견딜 수 없어지곤 했다. 내 사유보다 좁은 줄 알았던 세계는 사실은 훨씬 커다란 것이었다. 정말이지, 너무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이 세계에 적응하며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다. 학원에서 입시 논술을 가르치고 월급을 받는다. 하루 3끼의 밥을 챙겨 먹으며 그녀가 말했던 대로 이 세계에 내가 실존해 있음을 느낀다. 그녀와 함께했던 한 달간의 느릿한 발걸음이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녀는 강한 것이었을까? 강한 채 해야만 했던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세계를 지켜나가고 있을까? 얼마 전 동창 모임에서는 스치듯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지금 프랑스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그 시절처럼 내 입은 아, 그렇구나 하는 입모양을 그리고 있었다. 데카르트와 사르트르의 나라에서 그녀의 사유가, 그녀의 세계가 더 확장될 수 있기를, 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귀갓길을 걸으며 내 눈을 바라보던 그때처럼 당당하고 기품 있는 세계의 지배자로서 서 있을 수 있기를. 나는 바란다. 내 유년의 동경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기를. 여하튼 지금도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마지막 날 그녀가 말하지 못한 진짜 소원은 정말로 무엇이었을지. 그래서 오늘도 나는 외롭다. 어찌 보면 이 고독도 그녀에게서 배운 것이다. 변화는 변하지 않는 소설 끝났습니다. 매주 수요일, 일요일 밤 10시에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채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